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서치 배종창 본부장님 모시고 한 주간의 정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배 본부장님, 네. 참 요즘 좀 상징적인 한 주였습니다. 네. 4대강 조사가 시작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수임 번호를 달고 수학을 전체 법정에 네. 출두하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식이 네. 있었는데 주도식이 아주 그냥 화려했죠. 네. 기쁜 날이었고 8주기. 예, 거기에 노건호 씨는 주도식에서 또 조크까지도 하는 여유를 삭발.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성질 내는 것보다는 조크하는 게 훨씬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속에서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지난 한 일주일까지, 열흘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소통 행보와 거기에 대한 어떤 찬사들, 네. 그 속에서 흘러갔다면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정권 바뀐 게 이런 거다, 맛을 좀 네. 봐라,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적폐청산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예, 그래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과 네. 살아있는 그의 후계자 문재인에 의해서 음. 중간에 9년 임기를 채웠던 음. 이 보수 이명박근혜가 네. 공동으로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음. 이 두 분은 또 멀쩡할 때는 서로 티격태격하더니만 요즘은 네. 같이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이 이제 적폐청산이었거든요. 예. 이제 국민들은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했는데 주로 그 적폐청산의 목표가 이 국정농단 상황을 종료하고 이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정상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봤는데 지금 이 뚜렷해진 것은 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이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까지 지난 이 9년간의 이 보수 정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청산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뚜렷한 성격으로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뭐 부패나 비리나 국가 예산을 낭비했거나 그렇죠. 네. 도둑질을 했다면 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돼야 함은 맞다. 네. 그런 마땅하다. 부분에서 뭐 그걸 이 정치 보복이다 정치적 이런 보복으로 식으로 얘기할 이야기하지는 네. 않겠습니다만 네. 저는 항상 부패 척결을 주장해 왔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적폐가 보수 정권 9년에만 있었겠느냐. 그러면 적폐의 대상을 두 정권으로만 한정을 해서 처음부터 네.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대선 전에도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대청소를 하겠다. 네. 그렇게 이제 두 정권만을 겨냥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 이전에 국민의 뭐 민주정부 1기라고 하는 DJ 때 민주정부 2기라고 하는 노무현 정권 때는 그러면 적폐가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평야와 같은 천국이었냐? 그때는 부패가 없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일에 저는 우선순위가 좀 있다고 봐요.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어떻게 국가를 개조해 갈 건가 하는 자기 스타일로 플랜을 연구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벌여가서 그 포맷을 잡아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저는 한 달 동안 별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링컨이 그랬다잖아요. 듣기만 했다잖아요. 네. 정적을 다 설득해서 영입을 했잖아요. 장관으로. 네. 이렇게 하고 그 포맷이 완성되고 어디로 뛰어야 될지 방향을 알고 정확하게 봤을 때 그때부터 이제 개혁을 하면서 개혁의 한 축으로 부패나 비리는 성역 없이 지난 20년을 성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봉화마을 가서.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되 좀 심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이 국민들은 인수위가 없이 시작된 정부라서 과연 어떻게 국정운영을 해나갈지 많은 궁금증을 가졌는데 또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거든요. 80%대를 상회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이 국정운영 기획위원회가 만들어서 사실상 인수위 성격 아니겠습니까? 자문위가 만들어져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충분히 논의되고 난 다음에 이 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결정돼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 그리고 지난 정부의 이 주요 국책 사업들 이 4대강 사업이 특히 이제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요. 이 한편으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각이 각각 엇갈리고 있는데 크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4대강 사업을 겨냥하는 것이 4대강 사업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 MB 정부 들어서 이 검찰 수사에 직면했고 결국 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적 보복이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사실은 속내에 있다. 이런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 4대강 부분을 집어서 취임 직후에 곧바로 들어가는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촛불 시위에 대한 당시 광우병 촛불 시위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번진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곧바로 이런 어떤 이 정치 보복처럼 4대강 수사로 왔다. 이런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4대강에 대해서 한 번은 짚어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 누가 간절히 원한 것도 아니고 22조가 들어갔고 매년 6천억 이상이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명백히 잘못됐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이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은 그런 어떤 이 4대강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부분과 이것이 과거 정권의 복수처럼 비춰지게 되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가야 된다.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권 직후에 출범 직후에 할 일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점이 이처럼 이명박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당시 검찰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지나치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과연 그 부분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뭐 재수사나 또는 그 당시의 수사에 대해서 일종의 감사를 하는 또는 감찰을 하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평가가 또 각각 달라질 것 같거든요. 게다가 뭐 감사를 여러 차례 또 그것을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4대강 사업을 재조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라 또 마땅히 이 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 해야 될 일로 비춰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최선의 방법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로 이르게 된 것은 가족이나 측근들이 박연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재조사해서 그것부터도 정치 보복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죽음의 억울함을 근본적으로 푸는 부분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어떤 그때도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촛불 시위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그 측근들에게 주어졌던 혐의가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내서 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소장님 보시는 그 당시에 노 전 대통령 관련된 것은 의혹들은 일단 팩트다. 의혹들은 팩트였고 그게 팩트가 아니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성격이나 친노의 성격으로 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버스 타고 김해에서부터 와서 출두해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면목 없는 일이지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면목 없는 일이란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어졌던 그때 주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엄격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사람은 말을 바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역대 정권의 비리나 부패를 그냥 털지 말자라는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을 해먹고 가면 다음 대통령은 뒤에 와서 일종의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보면 이 뭐라 그러노? 돌아가면서 일을 해주는 거 뭐라 그러노? 품앗이. 품앗이 하듯이 전 정권의 품앗이를 또 다음 정권에 해줘. 내가 옛날 조그만 공기업에 가니까요. 전임 사장이 좀 엉망이 있어.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품앗이 아니에요 후임자가.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대통령은 일정하게 도둑질을 해먹는 부분을 뭐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해먹은 도둑질은 도둑질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정상적인 선진국에는 이 해외여행을 갈 때 총리나 장관이 친구 무슨 비행기로 갔다. 그 별장을 이용했다. 이런 것 갖고도 시끄럽고 또 국회의원들이 무슨 뭐 야구장 VIP석을 티켓을 하나 받았다는 것 갖고도 난리가 나서 처벌이 되고 그만두기도 하는데 공사 구분이 명확한데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덮어주는 이런 오고 가는 정보다는 다 까발려서 사정없이 걸리면 날려버리는 부분이 국민들을 위한 효용 측면에서는 이 벤담이나 미래, JS 미래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유용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 보시기에는 근데 일각에서는 또 4대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통치행위는 통치행위대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있는데 뭐 세 차례 또 감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입장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이것도 참 공정하게 봐야죠. 네. 저는 4대강을 한 번은 틀어야 된다는 거 봅니다. 저는 네. 여태까지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4대강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문제 있다고 했고요. 네. 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고 불효불급한 사업이 아닌데 그걸 갖다가 굳이 하겠다라고 그 시점에 해서 돈을 그리 털어부은 거는 돈만 무한대로 있다면 뭘 안 하겠어요. 전국토를 도배를 하지. 그런데 우리는 한정된 400조라는 400조도 못 되는 그때는 한 350조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진짜 빈곤층이 생계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국가 예산을 그런 데다가 써야 될 문제인가 하는 거고 그 사업이 토목 사업인데 솔직히 말하면 돈 빼먹기는 토목 사업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토목 사업이군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일 낮고 처음에 뭐라 했어요? 모래 파서 자금 된다 안 했습니까? 그 그리고 얘기 기억납니다. 수변을 전부 공원화해서 네.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겠다는데 공원은 그냥 황폐해졌고 모래는 팔았어요? 제 기억에는 4대강 사업의 최초의 기획은 한반도 대운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이미 배를 청계천도 배를 다니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저는 중랑천에도 배가 다녔을 때 그래서 아니 진짜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 앞까지도 배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독일에 됐었는데. 제일 끝에 올라가면 유틀란트 반도라고 있잖아요. 유틀란트 반도. 네. 그 덴마크 아닙니까? 네네. 위에 부분은 덴마크, 미국은 독일이고. 네. 자, 그거 가봤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큰 땅덩어리에 네. 그 유틀란트 반도를 지나가는데 배가 방해된다고 반도를 반토막 내어서 운하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한국이 삼면이 바다예요. 네. 동해, 서해, 남해. 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음.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네. 그냥 인천항으로 가면 되지. 네. 예? 국제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그러면- 없어요. 아니 네, 국제적으로 네. 들어오는 거는 네. 어차피 저기 아프리카에서나 중동에서 기름 싣고 오다가 네. 그게 인천 가나 음. 뭐 부산 가나 거기서 거기에요. 방향만 오기 전에 잡으면. 네. 그러면 한국에서 이동하는 게 문제인데 네. 부산에서 서울 이동하는데 기차도 있고 컨테이너 트럭도 있고 수두룩한데 경부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그 다음에 네. 거기에다가 운하를 파가 이쪽은 네. 땅에 네. 삼면이 바다인데 네. 운하를 판다면 좀 정상적인 운하를 판다면 그것도 도란 거지만은 도란 사람이 제대로 된 운하를 판다면 네. 속초에서 인천까지 파야지. 그러니까 이제 동해에서 바로 서해로. 아니, 한반도를 종주해서 네. 경부선 철도도 있고 경부선 지하 고속도로도 있고 고속도로가 한국만큼 잘 돼 있는 나라 있어요? 네. KTX가 그렇죠. 한국만큼 잘 돼 있는 나라. 그렇습니다. 전 세계 가봐도 한국이 물류 인프라는 제일 잘 돼 있는데 네. 이런 나라에 또 나란히 운하를 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람이 기차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차가 사람을 기다리는 자, 나라는 그거 이제 할 거라고 미리 판 게 하나 있잖아, 시범으로. 네. 경인 운하, 김포 운하. 네. 그게 요즘 관광객이 다니니까 물건이 다니니까. 그게 뭐 아랍백길이었나요? 네. 네네. 그 인천 앞바다에서. 네. 예? 근데 뭐 쇼핑몰은 큰 게 있습니다. 아울렛몰은. 네. 자, 그런데 하루 종일 옛날에는 관광
배라도 다닌다가 이제 관광배도 안 다니는 것 같고 네. 물류를 하기 위한 스테이션이 있었는데 네. 그냥 거의 문 닫았을 거야. 참. 그러니까 이건 뭐 사드 보복도 아닌데. 인천에서 배로 오는 그냥 기존에 있는 강을 좀 다듬어가 그거 파는데도 돈 한 몇 조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한 거기에 아무것도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류가? 왜? 그것도 차로 실어 나르는 게 나아서. 네네. 그래도 뭐 그때 4대강 사업이 또 한반도 대운하였다가 다시 4대강 사업이었다가 그 다음에 4대강 살리기였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선생님. 예. 살려졌나요? 사대강이 네. 살기는 뭘 살았습니까? 네네. 그 땅이 뭐 지금 녹조라테니 해가 그게 마치 사대강이 이제 보를 만들어서 녹조라떼라는 게 생겼어요. 예, 물이 흐르지 않아서 했다. 네. 뭐 이런 시비가 많은데요. 그거는 나는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뭐 그것 때문에 사대강 때문에 홍수가 이 범람이 좀 덜 됐다.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 봐요. 홍수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평가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건기에 네. 예? 이렇게 물 대기 또 좋아졌다.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은 그 정도를 위해서 네. 이렇게 큰 일을 20조가 순식간에, 넘는 예, 한 네. 3, 4년 만에 훌쩍 벌려버릴 필요가 있는 일이냐. 음. 자, 과거에 보면 돈 쓰기 좋아서 새만금 했어요. 내 네. 농림부 있었는데 시화관측지 했어요. 네. 또 농촌공사가 했어요. 이거 한번 벌려놓으니까 돈이 뭐 30조씩 들어갔습니다. 돈 먹는 하마죠. 예. 예. 한번 해보니까. 또 이제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시화관측지나 네. 새만금에 과연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이거 유치한다 저거 유치한다. 지금 그거 시작해갖고 30년이 돼가는데 카지노가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카지노가 거기 영종도에 해도 카지노가 될까 말까인데 그러다가 뭐 누가 가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니 안 오니 하고 자빠졌는데 이것뿐입니까? 지방에 가면 공항들이요 펀듯하게 있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공항이 뭐 국내에서 다 기차도 많고 선생님 말씀대로 고속도로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공항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청주공항부터 시작해서 네. 뭐 무안공항 뭐 온갖 공항들이 네. 다 있어요. 옛날에 지금 국내선 비행기가 제법 떴었는데 네. 이제 그런 국내선 비행기가 다 문을 닫았어요. 왜? KTX니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져가. 네. 근데 지방에 공항이 있습니다. 음. 다. 어? 자,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본다면 네. 그 지방 공항들이 전부 1년에 몇백억, 몇천억씩 적자예요. 그거 다 공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누가 원하지도 않는데 공사판 버리면 항상 떨어지는 콩고물이 10%든 20%든 생기지요. 네. 그런 거를 겨냥해서 이런 일을 벌리게 되면 대선 때 네. 그러면 국가 예산이 수십조씩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은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이 사업은 분명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소장님? 그것도요. 네. 솔직히 말하면 남을 조지려면 자기도 좀 돌이켜보고 조져야 그게 아하. 순서지요. 네. 노무현 정권 때는 전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들어서 200조의 토지 보상금을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업도시, 혁신도시, 네. 무슨 클러스터, 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청, 네. 네. 또 더 나아가서 부산시내 경제자유구역인가요? 네. 인천도 있고 네. 그것뿐입니까? 행복도시, 행정복합도시, 네. 세종시 그것뿐입니까? 골프장 2배 허가. 음. 그래서 전국토가 공사판이 됐어요. 네. 정경련의 건의에 의해서 재벌 회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네. 토지 수용을 토지를 개발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남의 땅을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게끔 법도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국토를 투기판으로 해서 거기에 받은 토지 보상금이 전부 어디로 왔어요? 서울로 다 밀려온 바람에 수도권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네.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처지를 하늘과 땅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은 정당했느냐? 예? 네. 뭐 따지면 많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바다 이야기 문제부터 네. 특정한 몇 개 기업들과의 유착.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는 동아화자라고 해서 동아 분위기나 협치 분위기를 갖고 가다가 네. 어느 시점에 갔을 때 과거 문제들을 한 가지씩 한 개씩 정책적으로 짚어보면서 정책적으로 짚어보는 부분에서 이제 나오면
네. 해야 되는데 일부러 정적의 문제는 조금 늦게 할 필요도 있었고 오히려 자기가 집권했던 정권 때 잘못된 부분을 먼저 좀 시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왜 하는가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야 돼요. 국가 예산이 한정됐는데 지금 복지나 일자리에 들어갈 돈은 점점 너무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들이 함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공약이 곧바로 예산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면서 거기에서도 비리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야지. 지금 출발해가 딱 하면 열흘도 되지 않아서 이거 조져.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 그 대선에 이기면 이제 진놈들 한번 틀어보자. 라는 그럼 소장님 시각은 그렇다면 그런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데 보수 정권을 겨냥하고자 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해야 된다. 그게 우선되고 이 보수 정권 9년에 대해서 이 적폐청산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소장님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정부의 4대강과 관련된 입장은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 이미 만들어져 있는 4대강이고 그리고 이 4대강에 대한 평가도 이 제각각 또 엇갈리고 있고 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좋게 평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조 전 의원은 요즘은 네네. 거기서 자전거 타는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사시지 않겠습니까? 옛날 기억도 좀 되살리시면서.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그 향후 이 처리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앞으로 일단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해야지. 지금 된 거를 또 팝니까? 세멘트를 또 드러내요? 그건 돈 안 듭니까? 지금 드러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을 강을 다시 판다. 저는 그렇게 하면요 은하도 이명박이 되는 길입니다. 무슨 짓거리라면 지금 박원순 시장 한번 보세요. 지난 주말에 서울로 7017회가 7017 그 1km짜리입니다. 폭이 10m고 길이 1km짜리에 600억이 들어갔어요. 600억. 네. 그걸 새로 만들어도 내가 볼 때 600억이면 만들 것 같아. 그런데 차가 거기 태계로로 들어가는 한마디로 이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로에 왼쪽 지역에 있는 마포에서 태계로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다시피 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이 온통 뱅글뱅글 돌면서 하루 종일 체증이고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남대문에 지금 오는 손님 다 떨어졌고 물류도 문제 있다고 난리를 쳐서 반대했는데 그걸 10km에 600억이면 1m로 계산하면 6천만 원이에요. 아니 그딴 콘크리트 있는 거 위에다가 바닥 다시 콘크리트 만들고 콘크리트 화분에 나무 한 2만 그루 정도 식물 2만 주 정도 꼽아 놓는 그 부분에다가 밤에는 무슨 나이트클럽 같이 반짝반짝하는 LED 달아 놓는 비용에 떼국물밖에 없는 그 무슨 욕조탕? 뭐 조격탕? 네. 욕이 자꾸 놀라니까 욕기가 표현해. 네, 욕은 안 돼요. 조격탕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600억이면 내가 아까 누워서 생각을 해봐서 이게 메타당 얼마냐 하니까 6천만 원이야. 소장님 근데 이게 새로운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일종의 이 랜드마크를 하나 또 더 만들고 서울에서의 볼거리 또 찾아오는 관광객도 있고 뉴욕의 그 이 철로를 가지고서 어제 내 방송 안 봤네. 미술 예술적 가치를 또 지향했고 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콘크리트를 부어서 또 더 이렇게 정비를 해서 만든 거는 이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의 더 큰 꿈을 위해서 콘크리트 지지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판단했지는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요. 네. 1m를 네. 금으로 코팅을 해도 네. 6천만 원이 안 될 거예요. 금으로 코팅을 한다. 아, 1m를 네. 그 위에 금으로 싹 얇게 네. 세워도 네. 6천만 원이면 세울 수 있어. 소장님의 또 금태가 저는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 뉴욕의 하이라인은 하이라인, 네. 그 민간이 그걸 공원화하자고 하고 네네네. 땅 주인들은 철거해버리려 했어요.
투쟁을 통해서 했고 블룸버그 시장이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서 5천만 불을 들여서 바꾼 거예요. 네. 3kg가 훨씬 넘는데 음. 그거는 5천만 불. 600억이 안 들어서. 안 되네. 이건 1kg인데 600억이에요. 근데 거기는 자연 친화적으로 나무 데크가 그렇습니다. 있고 네. 야생 잡초나 이런 나무들이 그냥 자연처럼 있고 시민들의 아이디어. 한쪽으로는 강변이고 한쪽으로는 이 맞추고 허드성강이 올라가. 그래서 차원이 다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 그러면 네. 차가 다니게 하면서 끊임없는 이런 부분에 자발적인 창의력이 여기에 담기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했다. 이건 강변도 아니고 그야말로 도심에 올라가는 고가도로에다가 거기 매연에 한번 네. 가봤어요? 오늘 우리 저 배종찬 본부장은 지나가 보긴 방송 했습니다. 마치고 그거 네네.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네, 올라가기 가본 사람은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제가- 아무 그늘 하나 없이 제가 올라가면 좀 안전에 위험이 있지 않을까. 무너지지. 네. 그래서 그런 데를 네.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뭔가 하면 네. 신발. 예, 슈즈 트리? 네, 슈즈 트리. 신발을 뭐 한 2만 몇 천? 슈즈 트리입니다. 네. 예, 2만 몇 천 건가? 네, 네. 그놈이 전부 해- 남 신던 해 운동하는데. 신발을 거기다 네. 걸어놓으면 냄새가 비나 네. 오고 하면 장렬할 것이고 그것이 근처에 냄새는 많이 안 나더라고요. 저희는. 그것이 아직 매일 뿌리대 네, 네. 방향제를. 네. 근데 그것이 페브 땡땡 많이 뿌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흉물도 그런 흉물도 없지요. 네. 그래서 그걸 누가 또 재능 기부했다는데 그런 재능은 기부 안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네. 예, 그런 재능이라고 막 재능을 기부하면 많이 주신 분도 재능이 계십니다. 아니라 완전히 그거는 뭐 제약이 됩니다. 네. 소장님 이야기를 돌아와서 자, 소장님이 볼 때 종합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거침없이 적폐청산, 특히 또 이명박, 이 박근혜 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 높은 지지율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 엇갈린 운명인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8주기 추도식을 가지는 그 시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 볼멘 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이 압도적인 지금 영향력의 차이 때문일까요? 별다른 이 반발은 또 감지되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국민들의 여론에 이 지지를 받는 상황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렇다면은 예. 정권 초반이기는 하지만 이 박근혜 이명박 전 정부에 대해서 뭐 잘잘못을 또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이 창조 혁신센터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네. 미워하면서 담는다란 말이 있어요. 그 니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가 소장님과 제가 닮아가는 것도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정이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브로맨스잖아. 브로맨스죠, 네. 근데 니체가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10년을 깊이 들여다보면 10년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그 말이 뭡니까?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이 되는. 네. 그 영화가 거기 있었잖아요. 트라비아탄. 예, 네, 예. 트리비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봐야 될 부분은 창조 경제 같은 부분은 일종의 준조세입니다. 준조세. 재벌 회장님들이 이런저런 하자가 많으니까 하자 보수를 하라고 돈으로 떼어라. 그래서 재벌들이 이야기했다는 이 조선일보에 났던 이야기예요. 싸게 떼었다. 돈 100억이면 어떤 사람은 한 50억이면 사무실 선방했다. 하나 열어놓고 네네. 직원 몇 명 갖다 놓고 네. 상담해주고 가끔씩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이벤트 해주고 이 선수들용으로 선빵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밀어줘야 될 놈들 좀에 밀어줘서 실적화하고 그런 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실을 열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민간의 일자리를 정부가 네. 어떻게 좌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민간이 대통령이 특히 재벌들 일자리를 챙기겠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너네들 알아서 고용해라 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되면 절대로 투자 안 합니다. 사람 안 쓰지요. 지금 재벌들이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도 뭔가 하면 투자할 때가 아니라 해서 안 하는 거죠. 왜? 사업 전망이 다 불투명하니까. 네, 불확실하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면 전부 뭐겠습니까? 그러면 있는 놈들 좀 내보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또 새로운 고용을 또 하는 모양을 하고 네. 있는 사람들 월급 쪼개가
여기 조금 주는 척하고 음. 그리고 수치상으로 뭐 비정규직이나 뭐 이런 거 좀 고용하는 척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눈치 보면서 이 국정 목표에 기업들이 발맞춰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나보고 거죠. 좌파라지만은 네. 난 좌파적 시각에서 본다 하더라도 네. 이건 전혀 아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소장님이 양파죠. 뭐.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일자리위원회나 일자리 수석이 네. 한 3개월 정도 음.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민간이 창출하기 위해서 공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뭔가. 음. 또 일자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올 게 있냐? 저는 별로 없다 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서 나올 게 있냐? 나올 거는 있는데 전부 질이 낮은 그렇죠. 일용직이죠. 파트타임은. 그러면 수출 대기업에서 나올 일자리가 있냐? 없죠. 외국에 다 갔는데. 사람을 수출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서 자영업에서 조금씩 될 수밖에 없는데 궁극적으로는. 네. 그럼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기업의 전체적인 지금 90%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지금 대부분이 한계선상에 놓여 있는데 거기서 임금을 올려주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월급을 150을 주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안 간다. 150 이하라서. 그러면 외국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근로장려세라고 해서 세금이야. 역세금이죠. 한마디로 네가 이 사람한테 월급을 120만 원 주고 쓰면 지금도 그런 걸 벤처나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네. 정부에서 한 50만 원 더 얹어주겠다. 당사자는 이것은 100% 저축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이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을 하게 하는 거기에 지원을 하는 부분 내지는 거기에 그런 고용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정부가 땅을 싸게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도 따져봐야 되고 정말 신성장 동력이 진짜 있는가 있다면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가 관광이 신성장 동력이라면 관광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걸 고민을 하고 방향을 정해놓고 뛰어야지. 소장님 말씀하신 그 고민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곧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수위원회 같은 건데 네. 국정기획원회 일자리위원회 뭐 하도 이 정부에 위원회가 많아가 위원회 공화국이 돼가고 있어요. 또 그것도 네. 남 요가다가 닮아가고 있어. 그런데 이걸 일자리 부분은 여기서 맡아서 조직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프리카의 동물 다큐 보면 세렝게티 평원에 세렝게티. 예, 임팔라와 누떼가 자연스럽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임팔라하고 누하고 차이점이 뭔 줄 알아요? 누는 소 같은 거 아닙니까? 소죠. 네. 물소. 네. 누는요 이동 방향이 그 지금 굉장히 과학세 미스터리인데 한 방향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로지 직진인 거네요. 예, 네. 임팔라는 직진. 임팔라는 네. 하이에나나 이런 게 하나 딱 덮치면 사방으로 튀어. 맞습니다. 임팔라. 지도 어디로 튀는지 모르고 임팔라. 예. 그냥 뛰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뛰더라고요. 지금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현황판을 걸어놓고 가면 임팔라. 임팔라가 되는 거야. 하하. 임팔라다. 네. 예? 그러면은 임팔라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의 세보레가 네. 한국의 GM이 네. 임팔라를 이렇게 대형 그러니까 중대형 세단으로 쉐보레에서 무슨 말 나오지 않을까요? 또 소장님 방송 네. 즐겨 볼 텐데. 팔라 그러다가 25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라 그러다가 네. 처음에 히트를 쳤는데 방향을 모르고 뛰다가 요즘은 아. 거의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정책이 중요하듯이 일자리도 마케팅인데 임팔라가 이름은 팔라인데 정작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 정말 국내 전문가와 현장의 실무자들을 동원해서 네. 일자리를 어디서 놓을 수 있는가 짠다고 놓는 게 아니거든. 그러고 내가 대통령 같으면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일자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규제가 철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핑계로 규제만 철폐해서 날개를 달아줬지 네. 일자리가 생기는 쪽을 기한 게 아니라 없어지는 쪽을 기했죠. 자 동네에 마트가 하나 들었어요. 네. 대형 마트가. 그러면 동네에 있는 중소상권이 다 사라져. 사라졌죠. 근데 일자리는 마트에서 조용한 종업원보다 원래 이 마트가 생기기 전에 동네에 상가가 형성돼 있거나 재래식 시장이 형성돼 있을 때 거기서 창출하는 일자리가 훨씬 많죠? 더 많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규제를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왜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에 몰이나 이런 대형 월마트 같은 부분이 도심에 없는 줄 알아요? 항상 변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 관광객이 외국에 가면 이런 몰 같은 데 가보고 싶은데 네. 못 가는 이유가 변두리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거는 항상 법적으로 차를 가져와서 이렇게. 예, 법적으로 네. 한마디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 보호하냐? 훨씬 많은 일자리와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마트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일자리가 몇 개인데 그 지역에 사라질 일자리 숫자를 통계를 내서 그만큼의 일자리를 고용을 몇 년간 하겠다라는 확약을 하고 마트를 허가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일자리 지도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규제 완화가 무조건 네.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사기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규제 완화해야 될 부분은 네네. 일본에 가면 곧바로 그 이 텍스 리펀드, 텍스 환급을 받는 네. 이 동네에 뭡니까 편의점 같은 데도 다 해줘요. 네. 근데 한국에는 외국인이 물건 샀을 때 환급 받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네. 텍스 리펀드가. 맞습니다. 그런 게 규제 완화지요. 네. 근데 그런 게 왜 그런 줄 안 해주느냐? 요런 걸 또 안 해요. 잘. 음. 요즘 좀 한다고 뭐 했었는데. 어렵게 해야 못 해가니까. 아니 그거는 네. 큰 놈들이 하고 있는 면세점에 몰리게 해야지. 네. 그럼 또 큰 놈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규제는 절대 완화 안 해요. 참. 이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는 약한 규제가 돼야 되는데 무슨 그래서 이야기를 돌아가서 네, 요 하는 이야기만. 한 말씀만 하시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규제는 암덩어리와 원수다 했는데 네. 그 말 할 때 내 참 진짜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참 네. 그렇게 누가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하게 했는가. 정말 그놈을 조사하면 네. 어디서 돈 못 내가 놀고요. 우선 지금 정부가 이 적폐청산을 내걸고 있고 또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에서의 잘잘못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정부가 또 이 감사 기능을 또 감찰 기능을 발휘하는 것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최근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 적폐청산 또뭐 개혁도 있긴 합니다만 정말 경제를 좀 살려줬으면 또 복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확대했으면 일자리를 창출해줬으면 또 청년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경력 준비생들 경준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기대감은 큰데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적폐청산은 해야 되고 글쎄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그런 거 없어요. 신의 한 수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네. 없어요. 이거는 술을 잘 둬갖고 될 문제도 아닌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 문재인 정권이 큰 욕심 내지 말고요. 이 실업을 당분간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네. 공정하게 국가를 운영해야 돼요. 네. 대기업이나 네. 기득권이 힘을 가지고 국가의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네. 자신들의 힘으로 조작하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전임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 그거 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망했다기보다는 좀 뭐 망했지. 뭐 물러날 때 뭐 지지율 10%뭐 딸막딸막했으면 망한 거지. 아주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의식 많이 하네. 네. 말은 바로 해야지. 뭐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은 바로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망했고 네. 이명박 정권도 망했고 문재인 정권은 아니고요. 노무현 정권도 네. 망했고 이명박 정권도 망했고 박근혜 정권도 망한 네. 거예요. 그걸 아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부분은 부패 척결하고 네. 그 다음에 사회 개혁 방안으로 여러 가지 공정한 사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뒤로 이 커넥션들 형성된 부분을 차단하는 거. 네. 여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공정한 속에서. 네. 그래서 이게 신의 한 수니 무슨 정책을 구사해서 곧바로 살아나니 저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 놈이 다음에 도둑놈이니까 그런 놈이 있으면 유심히 봤다가 나중에 고발하길 바래요. 선생님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정부에 대해서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좋은데 시스템적으로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또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어떤 특정 인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이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공약을 한 100개 정도로 간추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소장님도 너무 잘 알다시피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100개를 목표로 낼 것이 아니라 더 반으로 줄여서 그나마 50개만이라도 난 5개만 한다고 했습니다. 5개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자, 1분 더 줄입니다. 마칩시다. 네. 또 좀 더 하면 용감.